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 실제로는 신용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신용 거래되는 금액은 50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이 영상을 제작할 당시의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발행한 현금은 3조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용 거래 규모보다 발행한 현금이 더 작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즉 신용이 없는 경제에서는 사람들이 지출을 더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용이 가능한 경제에서는요, 우리가 부족한 돈은 대출을 받아서 지출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경제에서는 더 많은 지출이 가능하게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소득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산성도 빠르게 증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신용 거래를 하기 때문에 경제의 사이클이 생긴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 거래의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과소비를 해서 돈을 갚을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신용 거래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적당히 소비하면요, 소득도 증가하게 돼서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 거래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 거래를 통해서 소득이 증가하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TV를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렸다고 가정하면요, TV를 통해서 소득이 증가하진 않겠죠. 하지만 어떤 농부가 트랙터를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렸다고 가정하면요, 이 트랙터를 활용해서 더 많은 농작물을 수확한다면 당연히 소득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질도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 경제 체제에서 여러 거래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결과로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연봉이 10만 불이라고 가정하고 부채는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10,000불 정도를 신용으로 쓸 수 있는 신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은 11만 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은 10만 불에 불과하지만 소득보다 더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지출을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11만 불의 소득을 올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11만 불을 버는 사람은요, 마찬가지로 부채가 없다고 가정하면 11,000불을 더 빌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12만 1,000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소득은 11만 불에 불과하지만 역시 신용을 통해서 더 지출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지출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소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를 반복하게 되면요, 이 과정이 어떻게 증가하는 패턴으로 연결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대출이 이런 사이클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내려오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이렇게 돈을 빌려서 지출하는 단기 부채 사이클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확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지출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신용거래를 통해서 지출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죠. 자, 지출과 소득이 커지는 속도가 생산량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생산량이 받쳐주지 못하니까요. 이렇게 가격이 상승할 때 우린 이런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조짐이 보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게 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 받기가 부담스러워지겠죠. 당연히 대출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기존에 이미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 이자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월 납부 금액이 상승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금리가 올라서 사람들이 돈을 덜 빌리게 되고 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비가 둔화됩니다. 한 사람의 지출은 다른 사람에게는 소득이라고 했잖아요. 지출이 줄면 당연히 누군가의 소득도 줄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게 되면 물건 가격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디플레이션이 오면 경제 활동이 감소되고 경기 침체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경기가 너무 침체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부채나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요. 대출이 다시 활성화되고 지출도 늘게 되죠. 그러면 다시 경기가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경제는 기계처럼 동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단기 부채 사이클에서 지출을 줄어들게 하는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출 기간과 대출을 받는 사람 사이에서 신용에 따라서 대출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죠. 신용이 좋아서 대출이 늘면 지출도 늘게 돼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요. 반대로 신용이 안 좋으면 경기 침체
침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제의 사이클을 중앙은행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단기 부채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5에서 8년 정도 지속되고요.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각 사이클의 저점과 고점은 전 사이클보다 더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더 많은 부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부채를 계속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채를 갚으려고 하기보다는 돈을 더 빌려서 지출을 늘리고 소득도 늘리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이 부채가 소득보다도 더 빠르게 증가하게 되면 장기 부채 사이클을 만들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더 많은 부채가 생기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은 신용거래를 더 늘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경제가 모두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 낙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심리가요,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최근의 사이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소득이 증가하고 있고요.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상승하고 있죠. 여러 상품이나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을 빌린 돈으로 구입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을 버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부채가 증가한다고 해도 소득과 거의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부채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부채가 있다고 해도 소득이 계속 증가하기만 해준다면 이 부채가 충분히 감당이 되겠죠. 그러면서 자산 가치는 올라가게 되고요. 최근에 우리가 이런 현상을 겪었잖아요. 사람들이 은행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리고 그 돈을 활용해서 투자 수단인 이 자산을 매입하게 되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때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자신이 부자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소득이 올라가고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대출자의 신용도가 함께 올라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부채에 대한 부담도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의미는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규모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 오게 되면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압박이 커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지출이 줄게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소득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의 신용도도 내려가게 되고요. 신용도가 내려가니까 대출도 또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부채 상환 금액이 증가하게 되면 더 큰 지출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 사이클이 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장기 부채의 정점인데요. 부채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지게 돼서 미국이나 유럽 등 전 세계 국가들이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1989년에 일어났던 일도 똑같은 원인 때문에 발생했고요. 그리고 1929년 미국의 경우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제는 디레버리징, 즉 긴축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디레버리징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소득도 감소하고 신용도 하락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산 가격도 하락하게 되고요. 은행에서는 상한 압박을 하게 되고 주식시장도 폭락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상황들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소득은 더 줄고 부채 규모는 더 늘게 되고요. 대출받은 사람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되겠죠. 신용도가 하락해서 추가 대출도 힘들게 되고요. 이렇게 부채 상환에 대한 압박이 커지게 되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자산을 매도할 수밖에 없겠죠. 자산을 매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자산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때가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시기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혼란스러워지게 되고요. 은행도 힘들어지는 거죠.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대출받은 사람들의 담보 가치가 하락하게 되니까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용도가 점점 하락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용도가 하락하면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소득도 줄어들게 됩니다. 낮은 부와 낮은 신용도, 그리고 낮은 대출이 계속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경기 침체로 보일 수도 있지만 경기 침체와 다른 점이 뭐냐면요, 금리를 인하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촉진하게 했는데요, 이 디레버리징 국면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를 이미 너무 낮췄기 때문에,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제로 금리에 가까웠었던 이 디레버리징 시기는 1930년대와 2008년도에도 다시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와 디레버리징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디레버리징에서는 대출을 받는 사람의 부채 부담이 이미 너무 커져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이 부담이 완화될 수 없다는 거죠. 대출 기관은 부채 규모가 너무 커져 버렸기 때문에 이 부채를 모두 회수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상환 능력이 없어지게 되고 담보 가치도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채 때문에 큰 손상을 입게 되면 서로 더 이상 부채를 일으키길 원하지 않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대출을 멈추고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도 빌리기 힘들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이 되면 국가의 경제도 신용도가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처럼 말이죠.